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남자를 둘러쌌습니다. 여긴 내 촬영장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69살 남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진입로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아저씨 따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올라온 손바닥이 남상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90꼰대가 뭔 관리야? 모욕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남상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올해 69, 인천국제여객 터미널 지하 주차동에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항만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지하 주차동까지 스며들어오는 시간이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B3층 끝자락 관리실에서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책상 위에는 어제 밤부터 써내려간 일지가 놓여 있어요. 차량 출입 현황, 비상구 점검 상태,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언제나처럼 이상 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내려올 리 없는데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지우가 오늘 야간 근무였구나. 며느리 한지우는 종합병원 응급구조사입니다. 제 아들 도윤이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죠. 아버님 계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가 참 따뜻합니다. 저는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머, 지우야. 이 시간에 왜? 야간 근무 끝나고 아버님 생각이 나서요. 혹시 안 주무셨나 해서요. 지우 손에는 큼직한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각 끓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묵국이랑 보리밥 끓였거든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이에요. 사실 저는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3년째인데 처음엔 임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있네요. 지우가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놓고 뚜껑을 열자 진짜 어묵국 냄새가 관리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방울들이 형광등에 반짝이고 있어요. 병원에서 힘들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아니에요. 아버님이 밤새 여기 계시는 걸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지우는 일회용 수저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아, 이게 집에서 끓인 어묵국 맛이구나. 병원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과는 차원이 다르죠. 맛있다, 지우야. 고마워. 다행이네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지우는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새벽 근무로 지쳤을 텐데도 표정이 밝아요. 그런 지우를 보고 있으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해양경찰청 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계급은 하사였고 주로 해상사고 현장에 투입됐죠. 그때만 해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IMF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죠.
아버님, 혹시 추우시면 온수 매트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여기 난방도 잘 되고. 실제로는 조금 춥긴 했지만 지우에게 더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우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차 향이 퍼졌어요. 생강차예요. 몸 따뜻하게 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정말 고맙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지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것도 고맙지만 동시에 제가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69의 야간 주차 관리원이라니. 젊었을 때 꿈꿨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지우야,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병원 일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요?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특유의 회색빛 새벽이 지하 주차동까지 스며들어 오고 있어요. 곧 교대 시간이 되겠네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우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아니에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에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물어봤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벽이 지나갑니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31살이고 시아버지께 새벽 도시락을 가져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국제여객 터미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지하 2층 비상 진입로에 하얀색 외제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은 평소에 비상 차량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규칙은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라고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급차나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차를 자세히 봤어요. 번호판도 서울 지역이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젓이 주차해 놓고 어디 간 거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시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 순찰 시간이었나 봅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과 볼펜을 들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그 차 앞에 서서 번호판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상황을 점검하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 뒤쪽 기둥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딸깍딸깍 울리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 내 차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차량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 왜요? 여기는 비상 진입로라서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상 진입로요? 여기 주차 공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표지판 보시면
비상차량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으로 표지판을 가리키셨어요. 정말 그곳에는 빨간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 몰랐네요. 그럼 잠깐만 있다가 바로 갈게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차를 이동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 주셔야 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가 못 들어와요. 아저씨, 저 지금 급한 일 있어서 잠깐만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저씨라는 호칭에서 벌써 기분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급한 일이시라면 더욱 빨리 이동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저씨 따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 따위라니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시아버지의 어깨가 약간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 관리 담당자입니다. 안전상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담당자요? 그냥 경비원 아저씨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서서 시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저기 표지판이 증명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용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지만 그 여자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 잠깐만 있을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이때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저씨, 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SNS 팔로워만 수십만 명이에요. 괜히 저한테 시비 걸었다가 곤란해질 텐데요. 협박 같은 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규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규칙, 규칙. 아저씨는 규칙밖에 모르나 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시아버지는 명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고지식하네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뒤처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서면 시아버지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이런 실랑이가 지치셨나 봅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알았어요. 이동할게요.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친절하게 말해요. 결국 그 여자가 차에 타고 떠났어요. 하지만 표정이 정말 불쾌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화를 멈추고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우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님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괜찮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하지만 시아버지 얼굴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말씀도 마음 아팠고요. 그날 저는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잊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경, 저는 지하 2층 비상진입로 순찰을 마치고 관리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하얀색 외제차가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1시간 전에 이동하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아예 비상등까지 켜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또 아저씨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방해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오셨네요. 여기는 정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중요한 촬영 중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촬영이라니. 그래서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규칙을 어길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촬영은 허가받은 구역에서 하셔야 해요. 여기는 비상시를 위한 공간입니다. 허가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데요? 터미널 운영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이동해 주세요.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12cm는 될 것 같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저씨, 저 인플루언서거든요. 이런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택시 기사들이었습니다.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는 걸 보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깐만 더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안전 문제는 융통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그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제 일만 하면 됩니다. 부탁드리니까 이동해 주세요. 90꼰대가 뭔 관리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90꼰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와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얼굴을 감싼 채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뭔가요? 이분 괜찮아요? 누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택시기사 같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아직도 흥분한 상태였어요. 마치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69살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였어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지유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사과하세요. 지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평소에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가족이에요? 그 여자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분의 며느리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어른을 때리고도 사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우가 제 앞으로 나서서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지우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때렸다니요. 그냥 살짝 건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저도 다 녹화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걸 보니 정말 녹화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녹화요? 제 허락도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촬영이 가능해요. 특히 폭행 현장은 증거로 남겨야 하고요. 지우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나 봅니다. 법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었어요. 폭행이라니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의 뺨을 때리는 게 폭행 아니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지우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아, 저런 건 안 되지.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그 여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제대로 된 상황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제대로 된 상황이 뭔가요? 비상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주의를 받자 폭행한 게 제대로 된 상황인가요? 지우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잠깐 주차한 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라니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게 실수라고요? 저는 지우의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보호해주니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실수면 더욱 사과해야죠. 아버님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지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그 여자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쏠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세요. 지우의 말에 그 여자는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식적이고 건성인 사과였어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어른한테 폭행하고 나서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고 소란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그만하자. 아버님,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지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틈을 타서 차에 타고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사과다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은 남아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뺨을 맞은 아픔보다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뺨을 맞은 아픔보다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릴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 도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35살인데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운영하던 스타트업이 문을 닫은 후로 계속 집에만 있거든요. 응, 왔다.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과 지우가 마주 앉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인데. 도윤이 말을 꺼내다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드 빚이 좀 생겼어요. 카드 빚이라니. 지우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회사 정리하면서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보증금 처리하려고 카드를 썼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졌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제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10개월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 주고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이랑 위약금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낼 거야? 그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우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집안에 갑자기 2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버님은 지금 하시는 일만 계속해 주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라니. 도윤은 실업 상태이고 지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퇴직금이나 적금 같은 거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퇴직금은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렸고 적금도 작년에 도윤 사업 자금으로 빼줬거든요. 그런 건 없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무책임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정말 미안했어요. 가장으로서 아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했어요. 해양경찰에서 명예퇴직한 후로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거든요. 경비원, 주차관리원, 택시 운전사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어요. 지금 하는 야간 주차관리 일도 계약직이에요.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버지,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터미널 운영사에 정직원 채용 문의해 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정직원이 될 수 있겠니?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69살에 정직원으로 뽑아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지우가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되세요? 오늘 일이라니. 맞아요. 뺨을 맞은 일이 있었죠. 집안 문제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 일 가끔 있어.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당하신 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괜히 문제 키우기 싫어. 사실 저는 이 일이 커져서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걱정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버님, 체면보다 안전과 원칙이 먼저예요. 지우야, 내가 체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제대로 대응해야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버님 안전이 위험해져요. 지우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지우 말이 맞아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도윤아, 넌 지금 그럴 말할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좀 높아졌나 봐요.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지만 정말 답답했어요. 집안에는 빚이 생겼고, 직장에서는 모욕을 당했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어? 일단 오늘 일부터 정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폭행은 범죄예요. 신고라니. 그런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 소란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에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제가 촬영한 영상 있어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영상까지 찍었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지우가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그 젊은 여자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보고 나니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왜 찍었어?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영상을 보더니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심하네요. 신고해야 해요. 도윤아, 너도 이런 말 하지 마. 왜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히 문제 키우기 싫다고.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이 일이 커져서 언론에 나오고 회사에서 저를 골칫거리로 여기게 될까 봐요. 아버님, 지금 회사에서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뭔 소리야? 아버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회사에서 함부로 자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한 일이에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아버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우 말을 들으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지만 지우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체면보다 안전과 원칙이 먼저라는 말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무력감 대신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오늘 새벽 잠에서 깨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 2개가 들어 있었어요. 녹이 쓴 구조용 호각과 물에 젖어번진 해양경찰 패치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것들이죠. 호각을 손에 들고 불어봤어요. 예전 같지 않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날이 떠올라요. 2005년 8월 15일이었어요. 영흥도 해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청 구조대 하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
긴급 출동 신호가 울렸습니다. 어선 한 척이 태풍에 휘말려 전복됐다는 신고였어요. 승선자는 총 4명, 그중 2명이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하사님,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후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바다가 무서웠거든요. 높이 5미터가 넘는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구조정으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주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옆에서 여자 한 분이 의식을 잃은 채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식을 잃은 여성을 구조정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 중년 남성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명이 더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을 거예요.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점 2개가 보였어요. 파도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에 뛰어들었어요. 구명줄을 메고 그 아이들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형과 14살쯤 되는 동생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붙잡고 있었는데 둘 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저는 2 아이를 구명줄에 묶고 신호를 보냈어요. 구조정에서 줄을 당겨 올려주었습니다. 형은 의식이 있었지만 동생은 물을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반복했어요. 제발 살아나라고 속으로 빌면서요. 4번째쯤 되었을 때 동생이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어요. 그때의 안도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아 어디 있어? 정신을 차린 동생이 형을 찾았어요. 형이 동생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괜찮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 4명 모두 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그 형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론에는 작은 기사만 났어요. 해경, 영흥도 해역 조난자 구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구체적인 상황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하사님, 이런 큰 구조 작업인데 기사가 너무 작네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살았으면 됐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IMF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됐을 때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구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호각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록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어제 그 젊은 여자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순간 이 호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켜온 가치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결국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요. 30대가 됐을 텐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호각을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오늘 오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터미널 관리실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지하 주차장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요. 도착해 보니 어제 그 젊은 여자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맨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저씨, 어제 일로 사과하러 왔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터미널 이용객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카메라맨이 계속 저를 찍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것도 콘텐츠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것도 촬영하시는 건가요? 아, 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진심이라면서 왜 카메라를 들고 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 지유가 나타났어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그분이 사과하러 오셨어. 지유가 그 여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네, 물론이죠. 그럼 카메라는 왜 들고 오셨어요? 이건 제 채널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지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과를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지유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반응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게 진짜 사과야? 카메라 들고 와서 사과라니.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남상문 하사님 맞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터미널 운영사 대표 서준입니다. 20년 전 영흥도에서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흥도 해역에서 구조한 그 형제 중 동생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 네, 맞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세요. 서준이라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사님을 2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다니. 어떻게 절 알아봤어요?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를 물에서 건져 올려주신 분인데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분이 그 젊은 분을 구해주셨다고? 해양경찰이었다는 말이야? 그 젊은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서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20년 전 태풍에 휘말려 바다에서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저와 누나를 구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분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서준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폭행이라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분께 그런 짓을... 저는 실수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여자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서준이 말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때린다고요? 그것도 이런 분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어요. 서준의 말에 그 여자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법적 조치요?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분께... 주변 사람들도 그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버릇없어. 인플루언서라며? 팔로우 취소해야겠네. 그 여자가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촬영을 중단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카메라 끄시네요? 진짜 사과할 때는 안 찍으시나 봐요. 지우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제는 아버님께 폭행하는 건 당당하게 했으면서 정작 사과할 때는 카메라도 끄고. 지우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제가 촬영한 영상 있어요. 이걸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 여자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준이 막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공개 사과문도 올리시고요. 네,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어제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인이셨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어제 그 여자가 너무했어. 서준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별거 아니야. 그냥 생계를 위해서... 생계라니요. 이런 분이 왜... 서준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하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하사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날 오후 그 젊은 여자는 인터넷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어요. 협찬 업체들도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신기하다고. 20년 전에 뿌린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록되지 않아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오늘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전 9시 터미널 운영사 서준 대표가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하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 의자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규직 전환건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했어요. 정규직이라니. 69살에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하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예요. 3년간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서준이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정규직 전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고문직도 겸임해 주셨으면 해요. 하사님의 경험이 필요해요. 안전교육 고문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사님처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은 드물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50만 원 올랐어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혜택도 모두 포함됐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은인이신데요. 그때 관리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최림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하지만 뒤에 카메라맨이 또 따라와 있었어요. 또 촬영하시는 건가요? 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를 쇼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과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촬영은 중단해 주세요. 하지만 제 팔로워들한테도 보여드려야. 그럼 진짜 사과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겠네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메라맨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끄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 결국 카메라맨이 나갔어요. 최림이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 같았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네, 명심하겠어요. 서준이 법적 처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폭행과 업무 방해건은 합의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사회봉사 100시간과 안전교육 이수입니다. 최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100시간이요? 네, 터미널 청소와 안전 캠페인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정리됐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들 도윤의 빚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으셨다며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됐어. 월급도 올랐고. 정말요? 다행이네요. 도윤도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 빚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기회에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도윤아, 앞으로는 카드 관리를 지우와 함께 하자. 네, 아버지.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켜서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2천만 원 빚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월 60만 원 정도예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은 제가 공동 관리하겠어요.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서요. 지우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가족들한테 이런 걱정을. 도윤아, 이미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최림이 정말로 터미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힘들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조금. 하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최림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진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 달 후 서준이 또 찾아왔어요. 하사님,
안전교육 프로그램 준비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이네요. 다행이에요. 직원들 반응도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서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하사님, 누나 얘기했었죠? 사실 누나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하사님이 구해주신 덕분에 몇 년 더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가 항상 말했거든요. 하사님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자고. 누나분도 좋은 분이셨겠네요. 네,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호각을 다시 꺼내봤어요.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소리는 났습니다. 20년 전에 구한 생명이 이렇게 돌아와서 저를 구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기록되지 않아도 선행은 돌고 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의 소중함도요.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안정됐고 직장도 안정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지켜온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규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옳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문입니다. 오늘로 항만 안전라운지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됐어요. 터미널 1층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됐습니다. 응급키트와 심폐소생술 체험 장비, 그리고 실종 아동 신속 대응 안내판까지 갖춰져 있어요. 오전 10시, 저는 라운지에서 오늘 첫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처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지우가 응급처치 키트를 점검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학생들 몇 명 온다고 했죠? 20명 정도 온대. 선생님도 함께 오시고. 지우는 지금 라운지 상주 응급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병원 일과 병행하면서 주말에는 이곳에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죠.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배워요. 어른들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러게.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속도가 빨라. 라운지 한쪽 벽에는 유리 진열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해양경찰 시절 사용했던 구조용 호각이 걸려 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라운지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어요. 아버님, 그 호각 볼 때마다 뭔가 뭉클해져요. 나도 그래.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 호각 아래에는 작은 설명판이 붙어 있어요. 기록보다 지금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1시에 학생들이 도착했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신기한 듯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저는 남상문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렸어요. 오늘은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지우가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다음 가슴 압박을 시작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실습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인형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어. 조금 더 깊게 눌러봐.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셨어요? 응, 그런 적이 있지. 몇 명이나 구하셨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도왔을 뿐이야. 한 남학생이 호각을 보며 말했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사람 구하는 일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만 해도 사람을 구하는 거야.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저와 지우는 라운지 정리를 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하세요. 학생들이 아버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너도 설명을 정말 잘하더라. 아버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후에는 도윤이 라운지에 들렀어요. 요즘 새 직장을 구해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그래, 다행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생각보다 많이 와. 터미널 이용객들도 관심 보이고, 도윤이 진열장의 호각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호각이 모든 걸 바꿨네요. 호각이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꾼 거야. 맞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새벽 근무를 준비했어요. 지우가 3단 도시락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특별 메뉴예요. 뭔데?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요. 터미널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인천항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뭐가요? 이 모든 것들. 라운지도, 가족도, 모든 게 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새벽 첫 배의 불빛이 안개 사이로 보였습니다. 지우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 그게 우리의 일터이자 가족이라는 거야.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지우가 따뜻한 차를 따라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으니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죠? 물론이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저도 함께 할게요. 고마워.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새벽을 알리는 첫 배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그래.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야지. 저희는 도시락을 다 먹고 각자 일터로 향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지우는 병원으로요. 걸어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항만 안전 라운지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지식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거고요. 바닷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엔 아직 이름 없이 살아가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과 원칙을 위해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존경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